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백화점에서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해온 52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 VIP 고객을 모셨는데 그게 아들의 예비 며느리였다는데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집을 다녀간 뒤 20년간 모아온 금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집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52살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인데요. 지금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저는 20년 동안 백화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왔어요. 젊었을 때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경비원 일이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가 일하는 백화점은 꽤 큰 곳이에요. 명품관도 있고 VIP 고객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주로 1층 로비에서 안내하고 순찰하는 일을 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일하다 보니 단골 고객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거리는 아들 준석이었어요. 올해 36살인데 대학도 잘 나오고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준석이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기뻤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준석이가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어떤 아이일까? 저 같은 경비원 아버지를 좋아해줄까? 혹시 제가 부족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앞섰거든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 키운 게 자랑스럽거든요. 하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집안을 많이 따지잖아요. 혹시 준석이 여자친구가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예비 며느리 지은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일하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명품관 직원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박 경비원님, VIP 고객분이 좀 까다로운 요청을 하시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20년 경력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맞거든요. 그래서 명품관으로 가봤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샤넬 백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해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혹시 박철민 경비원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분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싶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바로 준석이의 예비 며느리 지은이었던 거예요. 아버님, 정말 반가워요. 준석이 오빠가 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지은이는 정말 밝고 다정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부유하다니.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는 걸 보니 저희 집안과는 차원이 다른 집 아이 같았거든요. 저는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이 아이 앞에서 저는 그냥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은이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어요. 아버님 경비원으로 일하신다니 정말 멋져요. 준석이 오빠가 항상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서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정말 존경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부잣집 딸이 저 같은 사람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다니. 정말 마음씨 착한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아버님, 오늘 쇼핑 나오셨던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아버지는 여기서 일하는 거야. 오늘도 출근한 거고. 아, 그렇구나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함께 보러 가요.
아버님도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안 돼. 그런 비싼 거 어떻게 받아? 하지만 지은이는 괜찮아요.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지은이와 함께 명품 매장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지은이는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보면서도 이거 예쁘네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도 생각보다 가볍네요 하면서 차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구경조차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 이 아이에게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 같았어요. 그날 지은이는 결국 저에게 100만 원이 넘는 벨트를 선물해 줬어요. 처음엔 정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워낙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받게 되었거든요. 아버님, 저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님이 20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석이 오빠도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기분이 좋았어요. 준석이에게 지은이 정말 좋은 아이구나.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했더니 준석이도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 지은이가 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지은이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좋은 음식이나 선물을 가져오고 아버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맡아 해주었어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거든요. 며칠 전에는 아버님 경비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라며 몇십만 원 하는 건강보조제까지 사다 줬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부유한 집딸이 저 같은 경비원을 친아버지처럼 여겨주다니. 준석이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지은이는 늘 말했어요. 아버님, 준석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제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방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금반지 2개가 사라진 거예요. 아내 유품으로 받은 목걸이도 없어졌고 준석이 결혼 준비를 위해 따로 모아둔 700만 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은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가끔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누군가 가져간 거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준석이와 지은이뿐인데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준석이가 아버지 돈을 가져갈 리도 없고 지은이는 그런 돈이 필요한 아이도 아니잖아요. 명품 하나에 몇천만 원을 쓰는 아이가 제 푼돈을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계속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분명 제가 어디엔가 다른 곳에 뒀을 거라고,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걸 어떡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들이었거든요. 특히 아내 유품인 목걸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여보, 이거라도 남겨둘게. 준석이 장가갈 때 며느리 주라고 하시며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철민 씨,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어제 일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준석아,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아버지. 뭐예요? 혹시 네가 아버지 방에서 뭔가 가져간 건 없지?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전화 너머로 준석이의 목소리가 단숨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 방에서 뭘 가져가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버지, 혹시 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준석아. 아버지가 잠깐 착각했나 봐. 미안해. 아버지,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언제 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만진 적이 있어요? 준석이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급히 아니야. 아버지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준석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은이도 함께 있었고요. 아버지, 앉으세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낮에 전화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지은이한테 다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석아, 왜 그런 말을? 아버지,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해서 울었어요. 지은이는 눈이 빨갛게 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울었던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그때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버님께서 2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도난사고 같은 일을 많이 보셨으니까 예민하실 수 있죠. 지은이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 아이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해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정확히 어떤 것들이 없어지신 거예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금반지 2개 하고 아내 유품인 목걸이 그리고 준석이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둔 700만 원이야.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셨다니. 정말 어떡하죠? 그런데 준석이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아버지,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돌려서 물어보신 거예요? 마치 제가 훔친 것처럼 의심하시면서요. 준석아, 아버지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요? 혹시 지은이를 의심하신 거예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준석이 오빠 괜찮아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야, 지은아. 괜찮지 않아. 아버지, 지은이가 그럴 사람이에요? 지은이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시잖아요. 준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 아버지는 대기업 이사시고 지은이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집딸이에요. 그런 아이가 아버지 돈 700만 원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지은이가 제 돈을 훔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지은이가 지금까지 아버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버님이 힘들어하시면 건강보조제까지 사다 드리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지은이를 의심하세요? 준석이의 말이 맞았어요. 지은이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런 아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가 쓰는 가방 하나가 아버지 월급 몇 개월치예요. 지은이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아이가 아버지 돈 몇백만 원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은이의 명품 하나가 제 월급 몇 개월치였어요. 그런 아이가 제 푼돈을 탐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셨던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자주 집에 와서 폐를 끼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지은아. 그런 게 아니야.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준석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은이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모르세요? 지은이는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정말로 지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었어요. 아버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께서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당분간 집에 오지 않을게요. 지은아, 그러지 마. 아버지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아버님 소중한 물건들이 없어지셨으니까 의심스러우실 수밖에요.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실 조금 속상해요. 아버님께 진심으로 잘해드렸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하지만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준석이가 지은이를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지은이 같은 아이가 제 물건을 훔칠 리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 물건들이 저절로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집에는 정말로 준석이와 지은이만 드나들었거든요. 준석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아버지, 지은이가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자기가 아버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며느리인 것 같다고 울었어요. 준석아, 아버지, 지은이가 지금까지 아버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100만 원짜리 벨트도 사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버님이 힘들어하시면 비싼 건강보조제까지 사다 드리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지은이를 의심하세요? 준석이의 말이 맞았어요. 지은이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런 아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은이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시잖아요. 지은이가 하루에 쓰는 돈이 아버지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아버지 돈 몇백만 원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지은이가 제 돈을 훔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지은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지은이가 아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지난번에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어. 혹시 시간 되면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은이는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편하실 때 다시 찾아뵐게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를 제가 의심해서 상처를 준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제 소중한 물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제가 어디엔가 두고 까먹은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지은이가 정말로 그런 부유한 집안 출신인지, 정말로 그런 깨끗한 아이인지. 2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도난 사고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인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동네 파출소에 가봤어요. 파출소에는 젊은 경찰관이 한 분 계셨어요. 처음에는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에서 금품이 사라졌는데 드나드는 사람이 제한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러시면 일단 신고서를 작성해 보시죠.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시면 사진이라도 있으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 준석이가 보라고 보내달라고 해서 찍어둔 사진이었거든요.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차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지은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깨끗한 아이네요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저씨,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진이요? 제 아들 예비 며느리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경찰관이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이 여자가 아드님 예비 며느리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는지. 경찰관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이 여자 윤지은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이 여자 이름은 김현주예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수배 중인 전과자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윤지은이라고. 제 아들 예비 며느리라고. 아저씨, 이 여자는 김현주라는 이름의 전문 사기꾼입니다. 명품 사기와 결혼 사기로 여러 번 수감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부유한 집 며느리로 행세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지은이, 아니 김현주의 사진과 함께 온갖 범죄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기, 절도, 문서 위조. 아저씨, 이 여자는 지금까지 8번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그 착하고 다정했던 지은이가, 그 부유하고 우아했던 지은이가 사기꾼이라니. 특히 이 여자는 경비원, 청소부, 식당, 사장 같은 서민층 가족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요. 계급 차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죠. 경찰관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여자는 주로 결혼을 앞둔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요. SNS나 소개팅 앱에서 만나서 부유한 집안딸로 행세하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에 금품을 훔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들도 속은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자는 연기력이 뛰어나거든요. 실제로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부자인 척 하는데 그 명품들은 대부분 가짜이거나 이전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이 여자가 뭔가 가져간 게 있나요? 금품이나 돈 같은 것 말이에요. 네. 금반지 2개하고 안에 유품 목걸이, 그리고 700만 원이. 아, 역시 그렇군요. 이 여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틈을 봐서 금품을 훔쳐가는 거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 다정한 말들, 그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특히 이 여자는 상대방의 직업과 계급을 철저히 분석해요. 경비원이신 아저씨에게는 VIP 고객으로 접근해서 계급적 위축감을 느끼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은 너무 부유해서 돈을 탐낼 이유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경찰관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지은이 앞에서 계속 위축감을 느꼈고 그런 부자가 제 푼돈을 탐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 지금 당장 댁에 가보셔야겠어요. 혹시 이 여자가 더 가져간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드님께도 빨리 알려드리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파출소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준석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급히 확인해 봤어요. 혹시 다른 것도 없어진 게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다른 건 그대로 있었지만 이미 없어진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큰 피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지금 어디 있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 저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석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지은이 일로 큰일이 났어. 지은이요? 지은이가 왜요? 아버지, 또 지은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준석아.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와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준석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아버지,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준석아, 지은이가 사기꾼이야. 경찰서에서 확인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준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뭐라고요? 준석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그리고 지은이한테 연락해봐. 아마 연락이 안 될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준석아, 아버지 말 믿고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석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1시간 후 준석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지은이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심지어 집에도 없대요. 저는 준석이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은이의 진짜 이름이 김현주라는 것, 전과가 8범이나 되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 준석이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준석아, 아버지, 저 지은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 준비도 다 했고 신혼집도 계약했고 심지어 지은이 아버지 만난다고 해서 백화점 상품권도 200만 원어치 샀어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지은이가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준석아, 괜찮아. 아버지도 믿기 힘들었어. 네가 속은 것도 당연해. 아버지,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은이가. 아니, 김현주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그 다정했던 모습, 그 부유해 보였던 행동들, 모든 게 다 연기였다니. 준석아, 그런데 네 통장은 괜찮니? 준석이가 급히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아버지, 제 적금 통장이 텅 비어 있어요. 3천만 원이 다 없어졌어요. 뭐라고? 지은이가. 김현주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신혼집 계약금으로 쓴다고 해서 알려줬거든요.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제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준석이 돈까지. 아버지, 저 진짜 바보예요.
3천만 원이면 아버지가 몇 년을 일해야 하는 돈인데. 어떡해요, 아버지? 준서가 당장 은행에 신고해야 해. 네, 아버지. 지금 당장 할게요. 그날 밤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말하기를 김현주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잠적한 상태라고 했어요. 아마 마지막 한탕하고 도망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마지막에 큰 돈을 가져가고 사라져요. 특히 이 김현주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라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희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잡히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기꾼들은 훔친 돈으로 다음 사기를 위한 투자를 하거든요. 명품도 사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부자인 척 하는데 쓰고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아내 유품까지. 특히 이 김현주는 정말 치밀해요. 상대방의 직업과 성격을 완전히 분석해서 접근하거든요. 경비원이신 아버님에게는 VIP 고객으로 접근해서 계급적 열등감을 자극하고 아드님에게는 완벽한 상류층 딸로 연기했을 거예요.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쓰는 수법을 보면 첫 번째로 비싼 선물을 줘서 신뢰를 쌓아요. 두 번째로 자신이 너무 부유해서 돈을 탐낼 이유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로 가족 간의 대립을 유도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해요. 정말 그랬어요. 저와 준석이는 지은이 때문에 싸웠고 준석이는 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해자인 척 연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죠. 정말 교활한 여자예요. 집에 돌아와서 준석이와 둘이 앉아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준서가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도 속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의심하셨어요? 저는 정말 의심도 안 했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왜 의심했을까요? 글쎄. 처음에는 나도 완전히 믿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거든. 너무 완벽했어. 완벽했다고요? 응. 너무 완벽한 며느리였어. 그리고 가끔씩 눈빛이 차가울 때가 있었어. 아주 순간적으로.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지은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어떤 말?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경비원 아들과 결혼하는 게 창피한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희를 조종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20년 동안 모으신 돈을. 정말 죄송해요. 준서가 돈은 다시 벌면 돼. 네가 큰일 안 당한 게 다행이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현주를 잡았다는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걸렸어요. 아저씨, 아드님과 함께 와주세요. 저와 준석이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드디어 그 여자와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 유치장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과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유치장복을 입은 수척한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김현주예요. 김현주가 저희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준석 씨. 김현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고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왜인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여자가, 그 사기꾼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경찰관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피해자분들이시니까 잠깐 면담하실 수 있어요. 혹시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저와 준석이는 유치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김현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왜 저희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김현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모은 돈을, 제가 결혼 준비하려고 모은 돈을 다 가져가 놓고 죄송하다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현주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왜 그랬니? 정말 왜 그랬어? 김현주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때 김현주가 무릎을 꿇더니 철창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울면 뭐해요? 우리 돈 돌려줄 거예요? 김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돌려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아버님. 김현주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경찰관이 그 종이를 받아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그것을 펴봤어요. 그것은 제가 지은이에게 써준 메모였어요. 지은아, 오늘 야근해서 늦는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어라. 아버지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야근할 때 집에 써놓고 간 짧은 메모였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편지예요. 김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이 바로 2차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님, 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저를 버렸거든요.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고. 현주야, 18살이 되어서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하겠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했어요. 김현주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도둑질부터 시작했어요. 빵 하나, 우유 하나. 그렇게 버티다 보니 점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준석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집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지은아, 밥 먹었니? 지은아, 감기 걸렸니? 그렇게 물어봐 주실 때, 현주야,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묻는 게,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정말 이런 게 아버지구나 싶었어요. 김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반찬 챙겨주시고 늦게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택시 타라고 돈 주시고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접근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면서 변했어요. 진짜로 아버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현주야. 그래서 더 죄스러웠어요. 아버님이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아버님을 속이고 있으니까.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어? 못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그리고 김현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저 아파요. 위암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경찰관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이 여자가 몇 달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는 아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병원 다니는 게 수술비도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돈을 벌어보려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아이가 아프고 외로웠구나. 하지만 아버님,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아버님을 배신한 거니까. 김현주가 더욱 구슬프게 울었어요. 아버님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친딸처럼 대해 주시잖아요. 현주야, 아버님이 야근하시는 날에는 제가 먼저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해서 기다렸어요. 아버님이 피곤해서 들어오시면 따뜻한 밥 드시게 하고 싶어서. 저는 기억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 항상 지은이가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밥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속였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불쌍한 아이가. 현주야, 얘야. 아버님, 제가 처음에는 아버님을 경비원이라고 얕봤어요.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김현주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이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준석이 오빠를 키우신 것.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둔 적이 없어서. 저는 철창을 잡고 말했어요. 현주야, 아버지가 화는 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김현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뭐라고요? 너도 불쌍한 아이구나.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고 아프기까지 하고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 아버님, 현주야, 네가 한 일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김현주가 철창에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석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 사람이 불쌍해요. 화는 나지만 정말 불쌍해요. 저는 김현주에게 말했어요. 현주야, 네가 감옥에서 나오면 진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치료 잘 받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아라. 아버님,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시 밥 해줄게. 진짜 딸처럼 대해줄게. 김현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현주 씨, 저도 화는 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좋은 일만 하면서 사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준석이 오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6개월 후 김현주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저는 준석이와 함께 법원 앞에서 김현주를 기다렸어요. 나온 김현주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아버님, 준석이 오빠, 정말 나와주셨네요. 당연하지, 현주야. 우리 딸인데. 김현주가 작은 꽃다발을 저에게 건넸어요. 아버님, 이거 드려요. 사회봉사하면서 만든 거예요. 고마워, 현주야. 아버님, 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겠어요. 아버님께 진짜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어요. 그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현주는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역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이 맛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김현주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준석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김현주를 친누나처럼 대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김현주가 집에 와서 아버님, 제가 진짜 효녀가 될게요. 아버님이 정년 퇴직하시면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김현주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구나. 상처받은 영혼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감자씨,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김현주라는 딸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2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